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요즘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태양광 섹터, 자율주행 섹터, AR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총 5개 기업으로 줄여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태양광 쪽은 현재 워낙에 앞부분에서 소비자 관련된 쪽에서는 치킨 게임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하드웨어 기업이나 이제 저는 리츠 기업 같은 데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 한 발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접근해주는 그런 것들 기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간의 치킨 게임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가고 있고, 자율주행 분야는 현재 테슬라의 입장을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AR 분야는 현재 애플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는 추가로 엔비디아 쪽을 지켜보고 있고요. 테슬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업계 동향을 계속 서칭하고 있는 김에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다면 ARM을 인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GPU는 2022년 혹은 이제 2023년 분야로 접어들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딥러닝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ASIC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를 현재는 좀 비싸지만 나중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ARM을 갖는 것이 엔비디아로서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M&A가 이제 되느냐 마느냐도 큰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그게 이제 됐을 때 이것을 담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R 분야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2021년에 나올 애플 글라스에 대해서 엄청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자면,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앱스토어 생태계가 폭발한 것은 아니듯이, 없던 시장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에 앱 플레이어들의 시장성 담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항상 실적을 잘 낼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리스크가 크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조금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아마 매출 비중의 15% 정도로 꽤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언제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크게 두 가지는, 첫째는 해외 주식 순위와 두 번째는 오늘은 아는 분들은 아실 반도체 명의 짐 켈러 이야기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어제 기준 해외 주식 보관 금액 탑 10은 이렇습니다.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위죠. 그리고 아마존이 2위, 애플이 3위,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 알파벳이 5위, 항서제약이 6위, 엔비디아가 7위, 8위가 넥슨이고요. 9위가 하스브로, 10위가 텐센트입니다. 여기서 이걸 쭉 보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실까요? 여기서 의외였던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뺑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셨잖아요. 이제 여기서 A를 하나 빼기도 하는데, 이렇게 언급하는데 여기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의외로 아무튼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을 들고 계신 분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결제 기준 탑 10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기준, 증시 마감 기준이죠. 1위부터 10위까지 순매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힐드 채권이 1위였고, 두 번째는 글로벌 X 텔레메드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상장한 지 6일 정도 된 따끈따끈한 ETF입니다. 원격 의료 ETF고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 네 번째는 아마존, 다섯 번째는 이머징 채권 ETF였고요. 여섯 번째는 만다이 남코라는 데고, 여기는 이제 이것도 좀 신기한데, 이거 잘 보시면 매도 결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매수만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뜬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기관이 매수를 한 건지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금 ETF였고, 여덟 번째는 니콜라, 아홉 번째는 핑한 굿닥터였으며, 10번째는 리봉고에스였습니다. 최근에 핫한 기업이라고 보였던 순위는 파랑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리고 거시경제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은 노란색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기준 1위는 역시 테슬라였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떼고 있었는데 매수가 약간 높게 끝나면서 마무리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티커 EDOC 글로벌 X의 텔레메드 ETF입니다. 미국 최초의 원격 의료 관련 ETF이고, 글로벌 X는 아마 LIT 티커에 투자하셨던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텐데, 2018년에 미래에셋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에서 인수한 바 있죠. 거기서 이제 최근에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 관련 ETF를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반다이 남코에 대해서는 아마도 철권 7에 철권 7에 시즌 패스 4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쩌면 테마 얘기로는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명의,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짐 켈러의 이야기인데요. 짐 켈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암드, 애플, 테슬라, 인텔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도전의 결과물들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짐 켈러가 다음번에는 어느 기업에 합류할까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짐 켈러가 합류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뉴스의 상당 부분이 짐 켈러가 합류했다 이런 것이 뉴스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의 첫 시작은 DEC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컴퓨터 시절이었죠. 알파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21164와 21264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그리고 향후 그의 전성기이자 암드의 전성기를 만들어줬던 시작인 K8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기반에 에슬론 64를 개발합니다. 당시 그가 보여줬던 것을 간단하게 보자면 64비트의 시작이자 하이퍼 트랜스포트라는 멀티코어 프로세스 기반의 기술을 개발한 것이겠죠. 당시 이것을 기반으로 듀얼코어가 이 X2 버전, 듀얼코어 버전을 내놓으면서 이것은 당시에 네이티브 듀얼코어였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2005년 5월 말에 에슬론 64 X2가 등장하면서 펜티엄 D 시리즈와 함께 듀얼코어 시리즈를 열었고 당시에 펜티엄 D보다 이것이 듀얼코어 기반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암드의 최초의 전성기, 제1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번에 애플을 향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세요 라는 특명을 받고 애플로 달려갔는데요. 애플은 당시 2007년 1월부터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AP를 공급해왔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DS 부분 신성장 동력을 키워주는 일이었고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가장 경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일 뿐더러 내부적으로도 핵심 역량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전력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던 팔로알토 반도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암드에서의 성공을 이룬 후 팔로알토 반도체에서 일하고 있던 설계부서 부사장 짐 켈러까지 애플로 들어오게 됩니다. 짐 켈러는 당시에 A4와 A5 칩 개발의 헤드칩 디자이너로 리드하였으며 2010년, 2011년 당시 애플의 맥북 에어와 전체적인 부품까지도 결정했다고 유명하죠. 이는 결국에 아이폰 4, 아이폰 4S, 아이패드, 아이패드 2까지 사용되면서 사실 맥북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칩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는 향후에 인텔에서 만들게 되는 라자 쿠드리라는 자와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는 일로 나중에 남게 됩니다. 애플에서 잘 되고 있을 무렵 다시금 훌쩍 떠나는 짐 켈러는 암드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3년 특별 계약 조건과 수석 개발자 및 부사장 직위를 받고 암드로 다시 떠납니다. 에슬론 64 프로세서와 현재 PC는 물론 서버 시장에서도 쓰이는 암드 64 명령어를 통해 암드 제1의 전성기를 만들어줬던 장본인인 짐 켈러는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받으며 암드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는 기대에 부응하며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라이젠 프로세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원히 우상향할 것만 같았던 인텔의 야망에 크랙이 가기 시작하죠. 그 후 짐 켈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삼성전자의 오스티 R&D 개발 부서로부터 상당히 많은 오퍼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는 더 큰 꿈을 품고 테슬라를 택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부임한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하드웨어는 엔비디아의 품에서 벗어나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로부터 조달받고 있었죠. 그리고 짐 켈러의 부임 이후 개발을 거친 결과 또 한 번 짐 켈러는 FSD에 쓰일 수 있는 하드웨어 AP3를 개발하고 기존 모델이던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와 비교했을 때 초당 프레임 수는 21배 증가했으며 생산 단가는 무려 20% 감소시킨 작품이었습니다. 훨씬 더 연산을 많이 할 수 있게 했고 훨씬 더 가격을 싸게 만든 것이죠. 2019년 당시 오토노미 데이에서는 테슬라의 AI 디렉터였던 안드레 카파시는 하드웨어 3.0에 대해서 하드웨어 능력으로만 보자면 아직 100%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적 있죠. 그리고 다시금 암드에서 애플까지 합을 맞춰오던 라자 쿠드리와 함께 관계를 같이 하며 암드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인텔로 오게 됩니다. 암드의 전성기를 보여줬던 이들의 모임이었죠. 그래픽 전문가인 라자 쿠드리, 그리고 아키텍처와 프로세스 전문가인 짐 켈러. 짐 켈러는 인텔의 수석 부사장이자 SoC 개발 및 통합을 위한 실리콘 엔지니어링 리더로 부임합니다. 인텔의 고민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C와 서버칩 시장의 비즈니스를 넘기 위해 새로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의 엔지니어링 그룹이 필요했고 전체적인 그래픽 분야의 디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래픽 개발진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고 있자면 앞으로 나올 오션 코브라는 명칭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인텔은 수많은 레이크, 호수라고 할 수도 있죠.
수많은 레이크를 만들어 왔죠. 스카이, 카비, 커피, 캐넌, 위스키, 엠버, 코멧, 캐스케이드, 쿠퍼. 그리고 이제는 레이크 시대를 넘어서 차세대 프로세스를 보여줄 시기이고 이는 짐 켈러의 부임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제는 인텔이 호수의 시대를 지나 대양의 시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텔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짐 켈러는 인텔과 협력하여 어떤 결과물을 냈을까요?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벌어질 일들이 이를 알려주겠죠. 라자 쿠드리와 함께 병렬 아키텍처를 타는 것에 대해서 합을 맞췄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짐 켈러는 인텔로부터 떠나 향후 6개월 동안은 인텔의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까지가 되겠죠. 그 후 그의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반도체 업계의 락스타 짐 켈러는 인텔의 부흥을 또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업계를 공부할 땐 항상 그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한층 한층 공부하면서 껍질을 까다 보면 보이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유튜브 시대를 만나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